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언제부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전처럼 가볍지가 않습니다. 젊을 적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다리가 붓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잠깐 서 있다 보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부터 치매 증세가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지요. 식탁에 놓은 반찬을 먹고 여보, 반찬 좀 내오시오. 하며 바로 앞에 있는 반찬을 또 찾을 때면 저는 웃으며 거기 있잖아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땐 설마 치매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주면 이거 누가 해줬어? 하고 물었고 같이 산 지 40년이 넘은 저를 보고 아주머니, 누구시죠? 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잊어도 나는 남편을 잊지 않겠다고요. 그게 부부의 인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당뇨가 있었지만 밥 한 숟갈, 간장 한 방울까지 조심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한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남편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차라리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에겐 며느리가 있었지요. 아들은 직장 생활에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고 집에 와도 늘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지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 싶었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야 했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전화 한 통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많아서요.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니 며느리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이해라는 게 제게 상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올해 초였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아침부터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늘따라 피곤하네 하고 넘겼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 밥을 차리다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요즘 스스로 밥도 잘 못 먹고 밤마다 누군가 자꾸 방문을 두드린다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두고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견디다 못해 동네 내과로 향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피 검사, 여러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협심증 의심, 입원 요망.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은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한폭탄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남편 곁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쓰러지면 남편은 누구 손에 맡겨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입원을 미루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을 부탁할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지요. 아들은 늘 바빴고 며느리는 그래도 집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좀 입원을 해야 해서 내 시아버지를 며칠만 봐줄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며느리의 첫마디는 제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돈은 얼마나 줄 건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도 일해야 하잖아요. 간병이면 시간 다 빼야 하는데, 그럼 간병비는 주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겐 시부모가 가족이 아니라 일거리였다는 걸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돈은 얼마나 줄 거냐?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에 돌처럼 박혀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다를 거야. 그 한 줄기 믿음으로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 아내한테 부탁 좀 했는데 너무 서운한 말을 하더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내도 자기 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탁을 하면 당연히 보상은 있어야죠. 보상이라니 내 아버지를 봐주는 게 돈으로 따질 일이냐? 제가 그렇게 묻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공짜로 간병을 해요. 엄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그 말이 참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아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은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같은 집에서 자라 제가 밥을 해먹이고 뒷바라지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편이 아니라 아내의 편에서만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습니다. 그토록 정 많던 아들이 이젠 제 말을 귀찮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데도 마음이 먼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곁에 앉아 차 한 잔을 내어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말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움켜쥐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남편은 저를 의지하고 있는데 제가 쓰러지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나? 며느리는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아들은 아내 눈치만 볼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간병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믿을 만한 분 알아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몇몇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치매라 혼자 두기 어렵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면 좋겠어요. 며칠 뒤 한 간병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모시는 일 오래 해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꾹 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길밖에 없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꼭 나아서 다시 곁에 있을게요. 남편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 벽시계의 초침소리, 그 사이에 섞인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 이제야 겨우 결심을 내렸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도 무너진다. 그러니 지금은 나부터 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조용히 내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입원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간병인분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선 공기가 집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지내던 집안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함께 쓸쓸함을 남겼습니다. 간병인분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오랜 세월 어르신을 모셔온 분만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앞에 앉아 조심스레 손을 잡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제 마음은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짐을 챙기며 거실을 오갔습니다. 병원에서 요구한 서류와 약 봉투, 여벌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닫기 전 문득 고개를 들어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10수년을 살아온 집인데도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그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의 낡은 소파에는 남편의 담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저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을 두고 나서는 게 이토록 힘들 줄 몰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빛 속에 앉아 계신 남편의 머리칼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라는 사실이 새삼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밤에 깨어 저를 찾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버티면 제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병인분이 남편께 식사를 챙겨드리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남편의 손이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던 분이었는데 이젠 한 숟가락을 드시기까지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두고 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금의 저를 조용히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속 시간은 멈춰 있었고 이제는 저조차 그 웃음을 다시 지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등 뒤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그렇게도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음이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은 병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낯선 세상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멀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과 반짝이는 바닥, 규칙적으로 울리는 발걸음 소리. 그 안에서 저는 유난히 작고 조용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보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3개의 침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침대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위로 얇은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같은 방의 환자들은 이미 잠들어 있거나 조용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익숙하지 않은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어딘가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까 집을 나올 때의 남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간병인분이 곁에 있다고 해도 남편이 저를 찾지는 않을까, 식사는 잘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한켠에서는 환자 한 분이 조용히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그 작은 대화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아픈 몸을 달래며 하루를 견디는 이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병원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지고 병실이 고요해졌을 때 천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도 남편이 집안을 헤매며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상상이 스쳤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저 사람은 괜찮을까? 그 걱정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기계의 삐 하는 소리와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새벽 내내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베개를 끌어안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내가 나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냄새, 차가운 시트, 규칙적인 기계음, 그 모든 것이 낯설었고 그 낯설 속에서 제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시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이 병실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달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이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혼자 앉아 있겠구나 하고요.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을 더 깊게 울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병원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새벽마다 들려오는 기계음도 이제는 하루의 일부처럼 들렸습니다. 식사 시간, 검사 시간, 복도 끝 창가에서 잠시 햇살을 쬐는 시간까지 하루의 리듬이 제법 일정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반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흔들렸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질 때면 어김없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간병인분이 옆에 있다지만 낯선 사람 옆에서 불안해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불안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남편의 낮은 숨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듯 생생했습니다. 어제 약은 잘 챙기셨죠? 아침 회진을 돌던 의사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무심코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남편 약은 누가 챙겨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처럼 그런 걱정이 따라붙었습니다. 병실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시키는 일 같았습니다. 몸은 누워 쉬면 낫지만 마음은 누워 있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창문 앞에 앉아
하루에도 몇 번씩 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멀고도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조차 이 병실 유리창을 통과하면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거나 같은 병실 환자분이 켜놓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남편과 함께 보던 예전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면 가슴이 조여오듯 아팠습니다. 그럴 때면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썼지만 생각은 멈추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는 일이 하루의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말로 내뱉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잘 계시죠? 식사는 하셨나요?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기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차츰 회복되어 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것도 간병인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괜히 병실 복도를 몇 번이고 서성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저녁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복도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이면 하루가 끝난다는 사실보다 남편 없는 하루가 또 지나간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누워 있어도 마음은 집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 제가 덮어드리던 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없는 것이 이토록 낯설고 쓸쓸한 일인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나아지면 꼭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 다짐을 되뇌며 천천히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이어지던 가슴 답답함이 조금 가라앉았고 식사도 오랜만에 반 공기나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회복하면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전화기가 진동을 울리며 흔들렸습니다. 화면에는 간병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별일이 아니길 바라며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병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님께서 자주 집에 다녀가시네요. 그 한마디가 들리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왜 집을 드나든다는 걸까? 간병인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간간히 찾아와 이것저것 물건을 정리하고 옷장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가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인은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허락하신 일인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말도 없이?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통화를 마치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햇빛이 서서히 저물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전보다 훨씬 더 희미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혹시 혼자 있는 집안에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혹은 며느리가 남편에게 무언가 불편한 말을 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조차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집을 오간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한 번쯤 연락을 했을 법한데 그런 전화 한 통 없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실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생수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가슴속에서 막연한 불안이 현실처럼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감이 그렇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집안을 오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무언가를 챙겨나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것이 단지 상상이라 하더라도 그 불안감은 결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야 할지, 혹은 간병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할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뒤섞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를 따라 퍼지는 정적 속에서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기에는 이미 두려움이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하나둘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 작은 바람조차 마치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병원 생활은 조금 더 익숙해졌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과 집 생각이 스쳐갔고 밤이 되면 며느리의 낯선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간병인의 그 전화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을 마치고 잠시 병실 창가에 서 있던 중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또다시 간병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입안이 마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병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망설이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요 며칠 사이 거의 매일같이 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잠깐, 하루는 두세 시간씩 머물렀으며 남편에게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집안 물건을 옮기거나 서류를 챙겨가는 모습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집에 볼 일이 있다면 왜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움직이는 걸까? 간병인은 혹시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연락을 드린 거라며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투 속에는 걱정과 의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하얗게 병실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방안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챙겨나가는 모습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데 그 약한 마음을 며느리가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잠시 병실 문 밖으로 나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불안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자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자 심장의 박동이 귀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병원의 공기 속에서도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자주 드나드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몸은 병원에 묶여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병원 밖으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일들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려 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갔고 그 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무력함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기계음이 한층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불 꺼진 병실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며느리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집을 드나든다는 간병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조용한 초조함 속에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제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간병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불길한 예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 간병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간병 일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게 되어 너무 죄송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로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남편은 이제 누구 손에 맡겨야 하지. 병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벽이 점점 좁아지는 듯 답답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집을 드나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간병인마저 떠나겠다는 소식이 묘하게 겹쳐지며 하나의 불길한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혼자서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낯선 이 없이 집안에 남겨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빈 거실, 켜진 불빛 아래 앉아 계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이토록 선명하게 그려지는 이유를 저는 차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의 불빛이 깜빡이는 병실 안에서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쩌면 좋을까? 그때 처음으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제게 세상은 너무 멀리 있었고 남편이 있는 집은 더더욱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억 속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저리게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오기 전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퀭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스함조차 제 마음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전날 간병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남편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혹은 며칠만 병원을 비워 다녀올 수는 없을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에게라도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신호음이 울렸고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짧은 인사 후 저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병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지금 남편이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부탁의 말로 이어갔습니다. 며칠만, 정말 며칠만 부탁한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담담히 들리길 바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켜줄 사람은 이제 그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에서 열이 식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조용히 내려앉지 않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와 불안, 체념과 후회가 한꺼번에 뒤섞여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발소리조차 낯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조용히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맡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 속에는 믿음보다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병실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저는 천천히 손끝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예감처럼 스며든 불안이 잔잔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병원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제 마음은 단 하루도 평온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남편을 부탁한 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별일은 없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면서도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간병을 맡고 있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예상보다 밝았고 남편이 요즘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사도 거르지 않고 드시며 밤에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래,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동안 쌓여있던 걱정이 잠시나마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이 너무 매끄럽고 간결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돌봐온 사람처럼 남편의 상태를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의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심지어 남편이 가장 자주 앉는 의자의 위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미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마치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 속에서 묘하게 차가운 여운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술까지 맴돌았지만 끝내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손에서 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 마음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돌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쩐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잔잔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편안할까? 며느리가 전한 말이 모두 사실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모두 꺼지고 천장에 희미한 불빛만이 남았을 때 저는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머릿속에는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약을 드시는 모습, 잠든 듯 앉아 계신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장면들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온 말들은 분명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생한 온기 대신 어딘가 계산된 듯한 차분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도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까? 아니면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길게 이어지며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돌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매일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식사를 잘하셨다. 오늘은 산책도 조금 하셨다. 그런 말들이 이어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전화가 사흘에 한 번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없이 끊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의 말투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상태를 묻는 제 질문에도 짧고 건조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심인지 그저 귀찮아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 속에 희미하게 남은 제 이름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생활도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병실 복도를 걷다 보면 문득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남편이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공중을 허우적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하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의문이 마음속에 쌓여가면서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소용돌이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병원에만 누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봐야겠다. 남편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이 불안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가야 한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구하고 상담실에 들러 퇴원 일정을 조심스레 문의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표정 속에는 걱정이 스쳤지만 제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앉아 천천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갈 준비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병실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창가에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사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그 사람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자 묘한 긴장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눈을 감고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숨소리, 그리고 어딘가 낯설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집의 공기까지도. 며칠 뒤 저는 마침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집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병실에 갇혀 있던 답답함이 잠시 풀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간다. 그 한마디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길가의 나무 횡단보도, 신호등 불빛 하나하나가 낯선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춰섰을 때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익숙한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기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바람이 한 줄기 스며 나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묘한 정적과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왔어요. 입술 사이로 그 말이 흘러나왔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무엇보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앉아있던 의자는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릇도 컵도 수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옷장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남편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도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사진 액자마저 사라진 채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집으로의 귀환이 이토록 냉정한 침묵으로 맞이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앞에 서서 손으로 의자를 만졌습니다. 그 의자 위에는 남편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앉아 밥을 드셨다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쳤고 묘한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방, 안방, 거실, 현관까지 다시 돌아보았지만 집은 그저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살던 사람의 온기는 사라지고 대신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일부러 치워놓은 듯한 의도적인 정돈이었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거실 안에서 제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마저도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삶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무섭도록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비움이라는 것을. 거실 바닥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멍했고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 흔적이 온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둘러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 외에는 이 상황을 설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며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냉소적인 말투가 떠올랐지만 그래도 묻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어디로 간 건지 그 생각 하나만으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지만 차가운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가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 섞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말끝에는 피곤함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를 통해 들려오는 그 무심한 말투가 머릿속을 울리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끈듯 덧붙였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뚝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꺼지면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얻기는커녕 더 깊은 의문과 불안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어디로 간 걸까? 며느리의 말처럼 단순히 모르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묘한 싸늘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불을 모두 켜놓고도 어둠이 가시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빈 거실에서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며느리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를 다시 누를 용기는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습니다.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자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진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그 규칙적인 소리 사이로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다는 현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냉담한 말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차가워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웃던 얼굴, 제가 끓여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맛있네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게 아득한 기억처럼 멀어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잉크 냄새가 섞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창구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차분히 들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특이한 점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
연락이 점점 끊겼다는 점, 집이 텅 비어 있었다는 상황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하더니 컴퓨터로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뒤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남편분은 한 달 전부터 요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입원이라면 누가 그 절차를 밟았단 말입니까? 경찰은 병원명과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시기라면 제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남편은 이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류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은 며느리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멎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다. 경찰의 말이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위에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도 세상은 흐릿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날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은 종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실히 내 눈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있다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고 낯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가 요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206호에 계십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한눈에도 초췌하고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등이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한결 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비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으로 그의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여보, 나예요.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스쳤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무런 인식도, 기억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몸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의 피부는 차분하고 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함께 보낸 세월조차도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재회의 순간이 이렇게 낯설고 아픈 만남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요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왔어요. 그러나 그 말조차도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눈은 여전히 먼 곳을 향해 있었고 그 시선 끝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이름을 잊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세월까지 사라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라짐 앞에서 남겨진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잃어버린다는 것을. 남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통과해 갔고 그 안에는 저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나눈 기억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요양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 안에서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언제,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직원은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인 후 서류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입소 기록에는 날짜와 서명란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입소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말이 결정타처럼 박혔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 연락이 끊기던 시기, 그리고 텅 빈 집, 모두 하나의 조각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의지를 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자 눈을 조금 찡그렸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어쩐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멀리 공허한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 남편을 옆에 앉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체온이 미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무겁고 정적했습니다. 남편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빈집 안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지만 그곳이 그나마 우리가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을 나와 문을 닫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나 몰래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의문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을 조용히 재워둔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아들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분명히 따져야겠다고, 묻고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 분노는 오히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아들의 무심한 표정이 머릿속에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까지 제 마음속의 울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을 집에 눕혀둔 뒤 저는 곧장 길을 나섰습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빴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제 그림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요양원에 보냈는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녀가 문가에 섰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보다 짜증이 먼저 스쳤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지난 한 달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습니다. 왜 그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수많은 감정이 폭발하듯 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집에 두는 게 맞나요? 요양원에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순간 몸이 반응했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채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제 안의 분노가 스스로를 이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적반하장처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남 돌보는 게 제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남 돌보는 게 내 일이 아니에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내 아들의 아내가, 한때 내가 믿었던 가족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문가에 나타난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너무 깊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덮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후로 너희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아서 문을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 위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라도 끝낼 수 있었다는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나 혼자야.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도, 억울함도, 원망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감정들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비어 있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조차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기억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창가에 앉힙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칠 때마다 그의 손등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조용합니다. 세상과의 인연이 줄어든 대신 남편과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이제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남편이 미약하게 미소 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예전의 그 사람이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이면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남은 삶의 위로이자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불을 끄고 남편 곁에 앉습니다. 그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달빛이 방 안에 스며듭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더덥고 짧습니다. 기억도 사라지고 젊음도 지나가지만 끝내 남는 것은 함께했던 시간과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남편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 단 한 가지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지난 세월이 흩날려 갑니다. 젊은 날의 후회도 상처도 미움도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남편 곁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비록 그가 제 이름을 잊었더라도 저는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제 삶의 이유였고 이제는 제가 그의 마지막 기억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오늘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평온을 배워갑니다. 그것이 아내로서의 마지막 사랑이며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